건축구조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57페이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조명 설비의 주요 특성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조명 기구가 있다면 이 조명을 비치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치는 방식들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자, 45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조명의 연색성이 가장 좋은 순서 나옵니다. 연색성입니다. 여러분 연색성이라 하면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태양 있죠? 햇볕. 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빛의 색깔을 내면 연색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태양의 기준 조건은 뭐냐면 우리 어떤 색을 구분할 때 태양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태양은 지금 칠파장, 즉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이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색깔을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연색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러면 태양의 빛깔과 가장 좋으면서 그 색을, 즉 태양에서 보는 색깔을 가장 유사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색성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우수한 조명이 여러분 사실 백열전구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게 여러분 할로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절대 이제 백열전구 안 쓰려고 하죠. 이 백열전구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연색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백열전구는 어떻게 그 빛을 내냐면 여러분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 그 전류에서 필라멘트에서 그 저항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돼요. 즉 이 백열전구 자체는 열이 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요 전력, 즉 전기료를 많이 먹으면서 빛은 적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연색성이 좋아.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열이 발생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자, 그 효율이 가장 나쁘죠. 자, 이 얘기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색성이 가장 좋은 백열전구지만 백열전구의 특징들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색성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게 있어요. 가장 나쁜 건 여러분 나트륨 등입니다. 이 나트륨 램프는 주로 빨간 계통을 그러니까 진한 주황색을 많이 띄어요. 자, 이 나트륨 램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 나트륨 램프는 기본적인 특징이 첫 번째, 얘는 연색성이 나쁘죠. 가장 나빠요.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얘는 효율이, 즉 효율이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말뜻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작아서 여러분 365일 동안 계속 켜야 되는 곳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터널 조명이에요. 터널 조명용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요 나트륨 램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명에 관련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왜? 요즘은 램프에 좀 수명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세 번째 조명 방식의 종류별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명하는 방식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조명 방식, 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램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갓이 램프 갓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빛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밑으로 90에서 100%가 밑으로 내려오는, 위로는 보통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0에서부터 약 한 10% 정도 위로 올라가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 직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요 위로 대부분의 빛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0에서 10% 정도 하향이고, 상향으로는 보통 90에서 100%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 간접 조명이에요. 그러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각각의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볼까요? 먼저 여러분 봐야 될 건, 꼭 봐야 될 건 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직접 조명입니다. 우리 교재 볼게요. 조명률이 높다. 여러분 조명률이 높다는 얘기는 조명률이 높다. 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 조명 효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효율이 좋아요. 효율, 조명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 벽 또는 천장에 반사율이 0이 적어요.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에서 반사가 안 생겨도 상관없어. 자, 다음에 효율이 좋고 소요 전력이 작다. 결론 같은 얘기죠. 다음에 하향 방식 90% 이상.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단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먼저 자, 눈부심. 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눈부심이에요. 자, 이 눈부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도. 여러분 이 휘도가 눈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부심이 커요. 직접 내리쬐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음영, 그림자죠. 그림자를 음영이라고 합니다. 음영이 지대요. 자, 또 하나. 자, 조도 분포가 불균일. 조도 분포가 불균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램프가 내려졌는데 이 근처 있죠? 이 근처는 여러분 밝아요. 그런데 점점 중앙에서 점점 가해쪽으로 갈수록 진하지 않아요. 즉 밝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여기는 밝지만 점차 옆으로 갈수록 희미하다는 얘기죠. 빛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조도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요 간접 조명은 기본 개념이 직접 조명과 정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재 보시면 간접 조명 나와 있죠. 자, 조도가 균일. 여러분 얘는 조도가 균일하다는 얘기는 밝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밝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밝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여러분 조도가 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영이, 그림자가 이 지는 게 아니라 그 음영이 연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유연하다가 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유연하다니까 연하다는 얘기예요. 짙지 않다. 자, 또 하나 얘기가 차분한 분위기. 얘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 잡는 뭐 카페라든지 술집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 간접 조명을 택하고 있어요. 다음에 단점도 있는 거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조명 효율. 조명 효율이 나빠요. 그만큼 조명 효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간접 조명 방식은 램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커지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얘는 천장이나 벽의 천장, 벽, 반사율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이 제대로 반사를 못하면 그 빛이 다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자 반사가 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입체감이 약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입체감이 약하다는 얘기가 밝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소유전리 크다. 결론은 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를 꼭 정리 좀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근데 갓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좀 뚫렸어.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얼만큼 나오면 보통 60에서 90%가 나오고 요 위로 올라가는 게 보통 10에서 40%가 위로 올라가요. 이걸 반 직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특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불빛이 얼만큼 위로 가고 얼만큼 밑으로 가는지 그 관련된 그 퍼센트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요만큼 나오고 자, 위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위로가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60에서 90%는 위로 올라가고 자, 10에서 40%는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자, 얘가 반 간접 조명이 돼요.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건축화 조명이 나와요. 이 건축화 조명의 큰 바탕은 건축화 조명의 베이스는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간접 조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념이 간접 조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조명에다가 얘는 좀 뭐까지 합치냐면 여러분 왜 인테리어 우리 어떤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인테리어를 잘하죠. 이 인테리어 개념까지 합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설비비가 많이 들고 전반적인 조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간접 조명 조건들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장점. 쾌적한 환경.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다음에 현대적인 감각. 요 인테리어 개념이죠. 자, 빛의 확산은 음영이 부드러운 건 간접 조명이에요. 그다음에 눈부심이 적은 것도 간접 조명이었죠. 그다음에 단점입니다. 조명 효율이 낮은 것도 간접 조명. 그다음에 설비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테리어 비용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비싸. 왜? 램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죠. 간접 조명 형태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소요 전력이 클 수밖에 없죠. 간접 조명. 그래서 건축화 조명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 조명 방식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459페이지 보면 7번째 건축화 조명이 나와요. 이 건축화 조명의 종류만 여러분 좀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다운라이트, 광창 조명, 광천장 조명. 그다음에 자, 460페이지 보면 광량 조명, 그다음에 코브 라이트 또는 코니스 라이트, 그다음에 밸런스 라이트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코퍼 라이트가 이런 것도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페이지 461페이지면 조명 설계가 나옵니다. 자, 이 조명 설계가 가끔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작년에 즉 18회 때는 시험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19회 때는 출제가 안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우리 교재 463페이지 보시면 자, 운송설비 제2장 운송설비입니다. 자, 운송설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공동주택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데 가보면 어느 곳에 가보면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 올라올수록 동그랗게 공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더라고요. 결론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우리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에스컬레이터까지 같이 갑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대부분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그 안전장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자동차보다 부품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래요.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박스만 있던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계실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기본적인 특징들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면 463페이지 보면 속도별 분류 나와 있죠. 저속,
중속, 고속. 그래서 저속은 자 속도입니다. 저속도, 자 중속도, 고속도에 승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속은 분당 45m. 항상 여러분 승강기는 분당으로 따집니다. 이하. 자, 중속은 보통 45에서 90m 정도입니다. 고속은 90m를 초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90에서 105m 정도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강기 보면 꼭 운행 속도가 적혀 있습니다. 전격 운행 속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 달라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감속기 유물별 분류입니다. 감속기가 있어요. 자, 이 감속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 보내면 기어드 방식 있죠? 기어드. 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기어드 방식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기어드 방식은요, 요 정도로 보는 거죠. 고속. 그래서 보통 90에서 105m 정도로 봐요. 근데 자, 니은번에는 기어 레스 방식이 있습니다. 기어가 없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120m. 이상일 때는 즉 기어 레스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기어 레스 방식이 분당 120m를 초과하면 무조건 요 기어가 없는 승강기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페이지 465페이지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의 구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승강기에서 출제가 되면 이 엘리베이터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엘리베이터의 구조. 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어떤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의 명칭이 뭔지 그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바닥 기계실 있죠? 기계실. 자,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들 먼저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권상기가 뭐냐면 흔히 로프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 로프를 모터에 연결돼서 감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아 올리는 게 모터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 감아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오는 자, 밑에 있는 견인구차 로프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구차 저 바퀴가 이 권상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면서 저 바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와이어 로프가 그 사이에 감아지면서 승강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제동기,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죠. 각 층에 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이드레일. 우리 승강기 박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차 선로처럼 그 옆에 수직으로 있는데 그 수직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냥 달랑달랑 덜렁덜렁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균형추. 이 카 박스 반대편에 일정한 무게의 추가 있어요. 그 추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위에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똑같은 무게로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완충기. 완충기는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강기 박스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든 여러분 왜 자동차 범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한 스위치는 뭐냐면 너 여기까지만 운행해 라고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다음에 도어 인터록 스위치, 그다음에 조속기. 자, 조속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정한 속도를 넘어섰을 때 속도가 빠르다는 표현입니다. 빨라지면 승강기를 기계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네, 승강기를 잡아야 되겠네, 멈춰야 되겠네 라는 인식을 주는 게 바로 조속기예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안전장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465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얘기는 자, 여러분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에서 천장의 높이는 최소 2m 이상. 그다음에 자, 보통 2.5m로 확보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466페이지 보시면 466페이지 여러분 66페이지 보면
여러분 리을번에 정원이 나와요. 정원. 자, 정원을 계산할 때 한 사람당 1인당 몇 킬로 삼냐면 65kg를 삼아요. 또 어떤 분 그러대요. 정원이 11명인데 8명 받아도 삐 울리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한 사람당 65kg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거운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몇 킬로요? 65kg. 얘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지와 너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승강기 박스가 있어요. 근데 승강기 박스로 보면 여러분 정사각형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예요. 자,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여기 있을 때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10을 봤을 때 너 들어가는 폭, 너 여기서 여기는 얼마 주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깊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나와. 그러니까 너무 깊게 만들어도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7 정도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10대 7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째 안전장치가 나오네요. 자, 여러 가지가 안전장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기억번에 보면 완충기 나와 있죠. 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밑에 가장 비트의 가장 밑에 설치합니다. 가장 밑부분에 설치하는. 자, 그래서 비트층에 바닥에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카박스가 내려왔을 때 얘를 자,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 자, 니은번 여러분 조속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가버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조속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속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격 속도의 120% 초과. 얘는 기본적으로 승강기 운행 속도에 전격 운행 속도의 전격의 120%를 초과하잖아요. 이러면 승강기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고 승강기가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가 바로 조속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조속기 즉 가버너가 제 역할을 못하면 또 하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진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제한 스위치예요. 자, 우리 교재 비산정장치. 이 비상정지 장치와 조속기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이라는 얘기, 연결해서 동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는 전격 운행 속도의 130%를 자, 또 초과 이상이 되면 무조건 승강기를 또 잡아줘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카의 하강 속도가 130에서 140%에 이르면 정지시키는 장치라고 나와 있죠. 서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요거 몇 프로 초과할 때 하냐라고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러분 감속 스위치가 나와 있죠. 리얼번에 감속.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감속,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냥 먼저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잡아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음번에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 리미트 스위치를 하기 전에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없는데 여러분 혹시 종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스토핑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스토핑 스위치는 어떠냐면 각 층에서 최상층과
최하층. 이게 여러분 운행 구간의 종점이라는 거죠. 층에 승강기를 승강기 멈추게 하는 장치가 바로 종점 스위치입니다. 문제는 이 종점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다시 한번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 즉 이게 여러분 지금 제한 스위치 등 리미트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종점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고장 시 승강기 멈추게 하는 장치가 제한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미음번에 리미트 스위치 있죠? 이게 바로 제한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또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또 한번 잡아주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링캠이 나옵니다. 이 리타이링 캠은 뭐냐면 왜 승강기 문은요 박스에 있는 승강문이 있고 홀에 있는 승강기 문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두 개가 같이 열리게끔 만들죠. 그래서 승강기 문을 두 개를 같이 열리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리타이어링 캠입니다. 자, 도어 스위치는 여러분 승강기 문이 완전히 안 닫히면 여러분 운행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승강기 운행을 못 시켜주는, 그러니까 안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도어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권상기는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우리 교재 이제 468페이지 보시면 자, 리을번에 견인구차가 나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쉬브라고 읽어요. 아셨죠? 쉬브. 자, 그러면 이 쉬브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앞 페이지에, 즉 우리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견인구차와 로프 나와요.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승강기 그 박스 보면. 그래서 이게 주철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여기에서 단면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와이로프가 여기에 걸려요. 와이로프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결론은 와이로프와 이 홈과의 마찰력으로 승강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게 바로 견인구차. 이게 여러분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 자, 그래서 이 견인구차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자, 여기 A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로프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해요. 로프 지름에, 즉 이 견인구차의 지름 크기는 로프 지름에 보통 40배에서 48배 40에서 48배 정도 크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로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승강기 로프에 됩니다. 승강기 로프.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최소 안전율이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로프는 최소 3번이에요. 최소 3번이라는 얘기는 3가닥 이상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2가닥? 여러분 2가닥 중에 한 가닥이 끊어지면 한 가닥 갖고 못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안전을 위해서 한 가닥 끊어져도 2가닥 갖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다음에 3번 이상 사용하고 이 지름은 최소 12mm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다음에 비읍번. 자, 비읍번에 보시면 우리 균형추가 나와요. 자, 이 균형추 평행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요 쉬브가 있어요. 자, 쉬브의 승강기 와이로프가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타고 있는 카박스가 있고
뒤편에 여러분 일정의 무게의 추가 있어요. 요 추를 지금 우리가 균형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추가 있으면 여러분 똑같이 올라갔다 내렸다 했을 때 우리가 일정한 힘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 균형추를 쓰는 목적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건상기 부하를 가볍게 하고자 카의 반대측 로프에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균형추를 즉 평형추를 하는 목적은요. 부하가 일정합니다. 부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일정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번 나왔을 때 야, 너 그러면 이 무게는 즉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균형추의 무게 중량은 우리 나와 있죠. 카 중량. 이 카 무게, 카 중량에다가 여러분 카 중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탈 수 있는 적재량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에다가 곱하기 여러분 2분의 1 즉 0.5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한 무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철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제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46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도를 좀 보셔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많이 빨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자꾸 안전사고가 발생돼요.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분당 30m 이하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 경사도가 있어요. 경사도도 여러분 30도 이하로 합니다. 아셨죠? 급경사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에스팔트 배열이간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중복형, 그다음에 평형 승계형, 또 하나 복열 교차형 나와 있죠. 자, 사실은 우리 이 방식, 즉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설치 방식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겁니다. 자, 하나는 없는 내용을 좀 더 같이 좀 얘기 좀 할까요?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디는 복열 교차형. 자, 복열 교차형 개념은 여러분 이런 개념이 돼요. 자, 승강인데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올라갈 겁니다. 자, 올라갈 때는 여기서 내려서 반 바퀴만 돌면 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자,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제가 여기서 타서 반 바퀴만 돌면 바로 있는 방식. 이게 바로 여러분 복열 교차형. 이걸 그래서 우리가 교차식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을 좀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 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 교통이 연속 중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방식 중에서 설치 면적이 좋은 점이네. 설치 면적이 가장 작아요. 세 번째. 그런데 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일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타는데 그 옆에 시야가 별로 안 좋아요. 옆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승객의 시야가 좋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복렬 교차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직렬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자, 직렬형은 똑같이 써요. 여러분 이게 직렬형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양쪽으로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자, 이 직렬형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예, 교통이 연속적입니다. 두 번째, 얘 가장 큰 문제점인 설치 면적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좋은 건요, 승객의 시야가 굉장히 좋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복렬교차형과 직렬교차형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재 마지막으로 470페이지에 이동부도 나와 있죠. 자, 이동부도. 이동부에서 여러분 알아주셔야 될 게, 얘는 약간의 경사, 대부분 수평으로 설치하지만 경사 보통 10에서 15도까지는 경사진데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